우주 승무원들은 3년 넘게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행성에 착륙하기 위한 준비는 그랜드 캐니언에서 암석 샘플을 모아 연구하고 네바다 국가안보부지에 있는 고대 화산 지형을 탐험하고 하와이 곳곳에 있는 가스와 용암 분출구, 용암 호수, 구덩이 분화구를 조사하는 것을 포함했어요. 미세 중력 조건에 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은 끈을 메고 옆으로 매달려 벽을 따라 움직이면서 비스듬히 걷는 법을 배웠어요. 우주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식이요법과 수면요법을 통해 그들의 한계를 시험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고요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세계의 표면에 도달하는 데는 3일 3시간 49분이 걸렸어요. 폭풍의 바다나 센트럴베이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곳에 착륙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시야가 좋고 비교적 매끄럽고 가능한 한 적은 추진체로 쉽게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 중 하나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공상 과학 소설의 시작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에 달에 착륙했을 때의 실화입니다. 그 이후로 달은 오늘날까지 12명의 인간 방문객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달을 이웃 우주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이 신비한 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달은 항상 우리에게 같은 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와 지구의 유일한 영구적인 자연위성은 동시에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이 항상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실 달은 고정된 위치에 있지 않고 실제로 매년 지구로부터 3.8cm씩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지구와 달은 비록 38만 4,400km 떨어져 있지만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달이 지구 표면 바다와 해양 조수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반면 사실 우리 지구는 달에서의 움직임에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월진이라고 불리며 지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돼요. 일부는 30분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밤 우리에게 완벽하게 둥글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달은 사실 타원형이에요. 레몬과 같은 이런 모양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달에 있는 인간의 흔적은 발자국뿐만이 아니에요. 1969년 미국 우주 비행사들은 2개의 골프공, 유명한 예술가 앤디 워홀의 그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보낸 메시지와 같은 많은 물건들을 달 표면에 남겼어요. 현재까지 달 위를 걸었던 마지막 사람 중 한 명인 유진 선언이라는 이름의 우주 비행사는 1972년 달 표면에 딸의 이니셜로 낙서를 했습니다. 달에는 바람이나 다른 종류의 날씨 변화가 없기 때문에 TDC라는 글자는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달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폴로 17호의 우주비행사 해리슨 잭 슈미트는 맑음의 바다 계곡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 달 착륙선에 다시 탑승했는데 달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가 우주복을 벗었을 때 충혈된 눈, 재채기 발작, 그리고 다른 알레르기 반응이 2시간 동안 지속됐어요. 우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달이 독자적인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달 표준시라고 부르지만 지구의 시간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은 좀 더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달에서의 1년은 12일로 나뉘고 그 각각의 하루는 지구에서의 한 달에 맞먹습니다. 이 하루는 달 위를 걸었던 우주비행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어요. 이 달력의 시작일은 닐 암스트롱이 달 위를 걸었던 순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달의 첫날은 1969년 7월 21일 세계 표준시 2시 56분 15초에 시작됐어요. 달은 대기가 매우 얇기 때문에 덥고 추운 꽤 이상한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달의 기온은 93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의 극지방 부분의 온도는 항상 영하 240도 정도예요. 인간은 우리가 기억하는 한 오랫동안 달과 지구의 관계를 추적하면서 달의 존재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중세시대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보름달이 뜨는 동안 일부 사람들이 다양한 건강 이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보름달과의 이 설명할 수 없는 연관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달 미치광이 혹은 달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달 주기의 영향을 받는 지구 생물들은 인간뿐이 아니에요. 개 주인들은 보름달이 뜨는 동안 응급실로 반려견을 데리고 갈 가능성이 28% 더 높아요. 그래서 대중문화에서 늑대가 보름달에 울부짖기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늑대의 행동과 달의 주기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신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분화구는 달에서 발견되었는데 남극 에이트켄 분지라고 불립니다. 이 거대한 지형은 달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고 지름은 2,500km예요. 우리가 달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 중 하나는 가끔 달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빛의 섬광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폭발을 일시적인 달 현상 또는 TLP라고 이름 지었고 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관찰되어 왔어요. TLP의 첫 사례 중 하나는 11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캔터베리의 수도승들이 해가 진 후 달 표면에서 불타는 횃불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TLP는 단순히 빛의 섬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가스처럼 생긴 안개, 불구스름하고 녹색, 파란색, 보라색 또는 심지어 달의 특정 장소가 어두워지는 것 같은 다른 특이한 사건들도 보고됐어요. 우리 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저 시작일까요? 아니면 현재 새로운 우주 연구 장비 덕분에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개발한 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달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섬광은 유성 충돌에서 정전기 활동에 이르기까지 원인이 다양할 수 있어요. 이런 사건의 대부분은 지구상의 한 관찰자에 의해 혹은 한 장소에서만 목격되었기 때문에 각 사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달에서 눈에 띄는 지진 활동이 있다는 사실은 왜 우리가 가끔 달의 표면에서 특이한 섬광을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달의 표면이 움직일 때 다양한 빛 반사 가스를 분출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은 빛이 발생하게 할 수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남아있는 지질학적 활동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항상 달을 생명이 없는 세상으로 봐왔다는 점 때문에 이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에요. 여러분은 달이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챈 적이 있나요? 사실 그것에 대한 많은 과학적 설명이 있어요. 달은 지구 대기권 밖에서 바라볼 때 갈색을 띤 회색처럼 보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바라볼 때 달은 다양한 현상에 따라 색이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평선 근처에서 보이는 달은 노란색이나 붉은색 조를 띌 거예요. 더 희귀한 파란 달은 여러분이 더 큰 먼지 입자를 포함한 대기를 통해 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달은 때때로 보라색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 이런 색을 유발하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달 표면에 집을 짓고 있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달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방사능이 훨씬 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 표면은 대서양 횡단 여객기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5배에서 10배 더 높은 방사능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또한 지구 표면에서보다 200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같은 미래의 달 탐사에서 과학자들은 우주 비행사들을 방사능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아폴로의 여동생인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딴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달 표면에 우주 비행사를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조건 하에서 달을 연구하기 위한 일종의 시설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에 시작되었지만 첫 번째 계획된 임무는 2022년 여름에 발사될 예정이고 기간은 25일로 예상돼요.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우주물체는 달 궤도에 도달하여 2024년 5월로 예정된 4인 임무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하게 귀환할 계획입니다. 아르테미스 3, 4, 5호가 각각 2025년, 2026년, 2027년에 발사될 예정이고 각각 약 30일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꽤 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태양이 태양계 전체 질량의 거의 99.9%를 차지해요. 나머지 질량은 행성과 위성, 소행성, 해성, 가스 그리고 먼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태양은 우리를 매일 따뜻하게 해줘요. 이것의 온도는 약 섭씨 5537도이지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린 열과 온도를 구별해야 해요. 열은 어떤 물체 내부의 에너지예요. 온도는 물체가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열이 그 물체에 전달되면 온도가 올라가요. 물체가 열을 잃으면 온도는 내려가죠. 열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태양은 방사선을 통해 전달돼요. 그건 열을 빛의 형태로 방출한다는 의미죠. 여러분의 몸도 열을 방사해요. 적외선 파장으로 말이죠. 그래서 밤에도 열화상 카메라가 여러분이 방에 있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물체가 뜨거울수록 더 많은 열이 방출돼요. 온도는 물질에만 영향을 미쳐요. 우주는 대부분이 진공 상태여서 방사선을 통해 열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열을 충분히 전달할 입자가 없어요. 태양에서 오는 열이 물체에 닿으면 원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주엔 아무런 물질이 없기 때문에 열이 전달되지 않아요. 우주에 있는 아주 드문 원자와 분자가 열을 흡수하고 차가운 진공이 차갑게 유지되는 동안 그것들은 그냥 그렇게 유지되는 거죠. 지구 대기 안에는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에너지는 쉽게 전달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지구 대기권 밖에 있는 물체를 직사광선에 놓는다면 그것은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섭씨 121도로 가열될 거예요. 진공의 온도는 섭씨 영하 270도예요. 그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주가 여러분을 태우거나 얼어붙게 할 거란 뜻이죠. 태양은 사실 노란색이 아니에요. 넓은 범위의 파장에 걸쳐 빛을 방출하죠. 우린 스펙트럼의 정점으로 온도와 색을 구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차가운 별은 빨간색으로 보일 거고 뜨거운 별들은 파란색과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흰색 그 사이의 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태양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녹색이라고 부르는 파장에서 스펙트럼이 최고조에 달해요. 하지만 우리 눈은 그걸 달리 인식하죠. 그래서 스펙트럼의 다른 파장과 결합한 이 녹색과 스펙트럼의 다른 파장의 결합이 인간의 눈에는 하얗게 보일 거예요. 우린 일반적으로 태양을 노란색으로 인식하는데 그건 우리의 대기가 붉은 빛보다 푸른 빛을 더 효율적으로 산란시키기 때문이에요. 일출과 일몰 동안 놀라운 광경을 선사해주는 태양의 스펙트럼에는 붉은 빛이 더 많이 있어요. 흑점은 평균적으로 태양 그 자체보다 훨씬 차가운 태양의 가시표면의 일부예요. 이것들은 증가된 자기장이 있는 부분과 겹쳐요. 이 부분들은 태양의 가시표면으로 열이 방출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태양의 나머지 표면은 태양의 흑점보다 3배 더 밝아요. 그 대조가 그것들을 거의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죠. 우리가 태양에서 흑점을 떼어다가 밤하늘 어딘가에 둘 수 있다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지구에서 보면 달처럼 밝을 거예요.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하나의 원시 행성 구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요. 천왕성과 금성만 빼고요. 아마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만든 강한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은하는 달라요. 보통 같은 먼지와 입자의 구름으로부터 형성되지 않아요. 또 무작위로 우주에 분포되지 않아요. 필라멘트의 형상으로 나타나죠. 암흑물질과 은하의 밀도가 높은 가느다란 가닥이죠. 그 사이엔 빈 공간이 있고요. 원시 은하계는 우주의 작은 영역에서 중력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도 우주 전체에 걸쳐 암흑물질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필라멘트의 물질은 코르크 스크루 형태로 움직이며 밀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은하가 회전하려는 일반적인 방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무작위적이에요. 언젠가 우린 달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달 표면에 고정되어 있는 케이블카 말이에요. 그게 402,336km까지 뻗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행성에 직접 연결할 수는 없을 텐데 지구와 달은 모두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구궤도 높은 곳에 닿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연구자들은 우리가 몇십억 달러의 그런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달에는 우리가 분명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거기서 발견된 희귀한 형태의 헬륨은 지구의 핵융합발전소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또 다른 희귀한 요소들을 가져와 스마트폰과 다른 전자제품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53번 정도 오르내리면 엘리베이터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케이블의 두께는 연필만 하겠지만 무게가 40톤 정도 될 거예요. 심지어 뭔가를 발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구에 갖고 있는 물질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2개의 조합도 있을 수 있어요. 우주선이 지구 표면에서
우주 정거장까지 엘리베이터로 올릴 거예요. 그런 다음 달로 향해 날아가겠죠? 최종적으로 달 표면으로 내려갈 수 있는 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태양계 행성들은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궤도를 갖고 있지만 가스상 거대 행성 충돌은 행성계가 아직 형성되고 있을 초기 단계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정면 충돌의 경우 두 개의 가스 거대 행성들이 융합될 거예요. 질량을 잃거나 가스 표피에 있던 물질이나 단단한 핵에 있는 물질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런 충돌이 더 빠르게 가속되면 표피 가스의 주요 부분에 엄청난 손실을 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에서 쾅! 두 행성 모두 사라지게 되겠죠. 정면 충돌이 아니라면 다를 거예요. 만약 두 개의 중심핵이 완전히 서로를 피할 수 있다면 가스상 거대 행성들은 융합되지 않을 테지만 질량의 일부는 잃게 되겠죠. 거대 가스 행성은 그런 충돌에 심지어 모양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전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와 비슷하게 생긴 은하가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린 이제 우주의 나이가 14억 살밖에 되지 않았던 때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138억 살이죠. 빛이 그 먼 은하를 지나 우리 행성에 도달하기까지 120억 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 은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놀라울 정도로 혼란스럽지 않아요. 초기 단계에서 상당히 격동적이었던 다른 모든 은하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우리 은하를 벗어나려면 우리 은하 중심에서 25,000광년 멀리 여행을 가거나 또는 수직으로 500광년 가야 해요. 우리 은하는 약 10만 광년의 별들의 원반이며 두께는 1000광년이에요. 이곳의 중심성인 태양은 은하의 중심에서 반쯤 떨어져 있고 원반 중심에서 수직 방향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은하를 떠나려면 우린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늙은 별, 확산가스, 그리고 구성성단인 헤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의 가장자리보다 더 멀리 나가야 해요. 만약 더 멀리 나아가 우리 은하를 다 보고 싶다면 수직으로 48,000광년을 더 여행해야 할 거예요. 지금으로선 그곳에 보낼 망원경조차 없어요. 행성을 먹어치우는 중심성들이 있어요. 우리의 태양계는 다른 많은 행성계와는 달리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구나 다른 행성이 궤도를 벗어나 태양 쪽으로 갈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태양과 비슷한 궤도를 도는 별을 가진 다른 행성계의 적어도 4분의 1은 꽤 혼란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 일부는 주변을 돌아다니곤 했던 행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이동이 몇몇 다른 행성의 경로를 방해했거나 심지어 그것들을 궤도 밖으로 밀어냈을지도 몰라요. 그건 아마 일부 행성들이 중심성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행성은 항성의 바깥층에 용해되는데 이는 바로 먹히는 걸 의미해요. 우주 비행사에게 가장 큰 악몽 중 하나는 아마도 돌아올 희망이 없는 우주로 떠내려가는 것일 겁니다. 어떤 사고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끝없이 어두운 우주 공간으로 천천히 움직인 것을 상상해보세요. 차가운 진공 상태인 곳에서요. 다행히도 여전히 살아남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국제우주정거장에 있어요. 지금 대기권 상층부에서 약 402km의 고도에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이 그저 우주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지구의 중력이 끊임없이 우주정거장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추락하지 않으려면 우주정거장은 약 시속 27,353km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비행해야 합니다. 이 속도는 우주정거장이 지구의 중력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큼 빠릅니다. 하지만 ISS에서 우주로 나갈 때 여러분은 이 속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구가 회전하는 것을 보면서 한 곳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주 파편들이 많이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물체의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제 우주복을 입어요. 우주복에는 산소 공급 장치가 있고 작업 중에 마실 수 있도록 물통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우주 유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에어락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문을 통과할 필요가 있죠.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문이 두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주정거장에 산소가 머물러 있도록 첫 번째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주로 통하는 문을 엽니다. 이제 우주 유영을 하려는 찰나예요. 지금 우주 유영을 해야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사물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적인 실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새로운 장비, 센서 그리고 다른 첨단 기기들을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거나 국제우주정거장을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으로 한 발 내딛기 전에 우주복을 우주선 몸체에 연결된 밧줄에 연결합니다. 스크루드라이버나 렌치와 같은 작은 공구를 케이블에 고정하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도 있어요. 우주선을 밀고 나오면 마치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건 그렇고 무중력 지역으로 나가기 전에 우주 비행사들은 거대한 수영장 안에서 훈련을 합니다. 우주선의 일부를 잡고 수리해야 할 장소로 이동합니다. 작은 나사를 줘야 한다고 가정해보죠. 한 우주 비행사는 우주 공간에서는 모든 작업이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우주복을 입고 있어서 움직임이 느리고 서툽니다. 그리고 피부도 가렵게 만들어요. 작업은 최대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땀을 많이 흘립니다. 우주복 필터 중 하나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몸에서 분비되는 모든 액체가 우주복 전체에 퍼져서 얼굴에 닿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눈물은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보시다시피 수많은 위험들이 우주 공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나사를 조이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렌치가 손에서 튀어나오고 나사가 우주선 선체에서 튀어나옵니다. 나사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우주 정거장에서 멀어졌어요. 간신히 나사를 잡지만 몸은 이미 날아가고 있어요. 붙잡을 건 없지만 아직 밧줄이 있어요. 이런, 더 이상 우주복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잘못 부착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정거장에서 그냥 날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회전하고 있어요. 파란 지구와 검은 우주 공간이 눈앞에서 빙빙 돕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케이블만이 유일한 안정장치는 아닙니다. 우주복에는 세이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트팩처럼 작동하는 연료가 든 배낭이죠. 이 배낭을 작동시키면 비행 레벨이 조정됩니다. 회전을 멈추고 좀 진정합니다. 여러분은 ISS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제 수동으로 방향을 조정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정거장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세이퍼는 작은 튜브에서 가스를 배출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과 비슷하게 생긴 세이퍼 제어판을 사용하여 가스가 방출되는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주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이 시야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조이스틱을 눌러 튜브를 활성화하는데 천천히 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앞으로 이동해야 해요. 버튼을 잘못 누르면 다시 회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 되돌아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모든 우주 비행사는 우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이퍼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느린 속도로 우주 정거장에 접근하고 있어요. 배낭이 너무 속력을 내지 않게 하세요. 가속이 시작되면 튜브를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만약 너무 빨리 나면 정거장이 충돌하여 우주복이 손상될 수 있어요. 마침내 ISS에 도착했습니다. 무언가에 매달린 다음 에어락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에어락에 도착합니다. 휴. 하지만 ISS에서 멀리 날아가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보죠. 여러분의 움직임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특수 배낭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진정할 수가 없어요. 조이스틱을 무작위로 누르고 무질서하게 튜브를 사방으로 향하게 합니다. 몇 분 정도가 흐릅니다. 정거장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세이퍼의 연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ISS에서 멀어진 다음 세이퍼를 사용하여 몸의 회전 속도를 늦춥니다. 이제 ISS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추진력으로 우주 정거장에 접근합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어떤 움직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낡은 위성의 작은 금속 조각입니다. 그것이 세이퍼에 충돌하여 배낭을 찢어버립니다. 연료가 우주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충격 때문에 다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여 멈춰야 합니다. 됐어요. 이제 회전하지 않고 그냥 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침과 프로토콜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과정을 통제할 수 없어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밀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주복은 몇 시간 동안 충분한 상소 비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도 있어요. 물은 헬멧 목링 안쪽에 부착된 작은 고무 빨대를 통해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상 그런 상황에 처한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만약 무언가를 옆으로 던질 수 있다면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무거운 렌치를 가지고 있다면 ISS와 반대 방향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거장을 향해 몸을 날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던질 것이 없습니다. 고장난 안전장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산소를 절약하기 위해 가능한 한 천천히 숨을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는 없는 것 같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른 우주 비행사들이 라디오를 사용하여 연락을 합니다. 위치를 확인하고 여러분을 구해줄 거예요. 동료가 여러분 쪽으로 오고 있어요. 동료는 2개의 긴 케이블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착하면 그중 하나를 줄 거예요. 세이퍼를 이용하여
우주 비행사는 여러분의 방향으로 날아옵니다. 아주 가까이 왔어요. 마침내 속도를 늦추고 여러분의 손을 잡습니다. 동료는 우주복의 케이블 중 하나를 풀어서 여러분의 케이블에 부착합니다. 케이블을 사용하여 우주 정거장에 접근합니다. 이 순간 녹슨 볼트가 날아갑니다. 가장 큰 위험은 우주 쓰레기가 우주복을 뚫고 들어가 밧줄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속을 해서 에어락에 도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가장 위험한 우주 임무 중 하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을 구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음식과 산소를 배달하는 우주선이 여러분을 태워서 정거장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에는 매우 정확한 경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만약 뭔가가 잘못된다면 우주선이 여러분을 더 멀리 차버릴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여러분은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산소가 다 떨어지거나 우주 쓰레기가 우주복을 파괴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날아갈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모든 우주 비행사는 그런 사고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훈련을 받았고 경험도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소행성의 구름 속을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소행성 하나를 피하고 또 하나를 피하고 그러다가 전속력을 내서 일부러 한 소행성에 충돌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가 가까운 미래에 하게 될 일이에요. 모든 임무는 11월 24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펠컨 9 부스터 로켓은 이미 발사되어 있습니다. 그건 22층 건물만큼 높아요. 11마리의 기린만큼요. 로켓은 약 8톤의 화물을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큰 코끼리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셈이죠. 코끼리 먹이도 같지요. 카운트다운 3, 2, 1, 점화. 사방의 연기가 자욱하고 로켓은 고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9개 엔진이 전력으로 로켓을 가속시켜요. 전속력일 때 로켓은 음속보다 10배 빠른 속도에 도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켓 엔진이 꺼지고 로켓의 1단계가 해제되어 지구로 돌아옵니다. 몇 초 후 두 번째 단계는 점화 명령을 수신합니다. 로켓은 하나의 엔진을 켜고 궤도까지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화물 캡슐이 열리고 다트 우주선을 내보내죠. 다트는 이중 소행성 방향 전환 테스트를 뜻해요. 일단 발사되면 우주선은 두 개의 큰 태양 전지판을 펼칩니다.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혁명적인 이온 엔진에 동력을 공급할 거예요. 기존 엔진의 수톤에 연료를 태워 그것을 바깥으로 배출함으로써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로켓 자체는 본질적으로 방출된 가스를 밀어내요. 이온 엔진은 연료를 태우지 않습니다. 강력한 전기장을 이용해서 이온화 가스를 가속시키죠. 기존 로켓처럼 이 가스를 방출하고 밀어냄으로써 추진력을 만듭니다. 이온 엔진은 추진력이 덜하긴 하지만 우주선을 더 높은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로켓 엔진은 도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일 거예요. 이온 엔진이 천천히 가속되는 동안 페달을 밟으면 일반 엔진은 많은 연료를 태웁니다. 하지만 재래식 로켓이 급유를 위해 멈춰야 할 때 이온 엔진은 미친 속도로 일반 로켓을 지나쳐 갈 거예요. 그렇게 다트 우주선은 1년간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화성까지의 비행은 약 7개월이 걸려요. 시간을 1년 후로 빨리 돌려볼게요. 우린 도착했어요. 이건 소행성 디디모스입니다. 디디모스 궤도의 가장 먼 지점은 우리 태양으로부터 이 전문단이 떨어져 있어요. 그건 지구와 태양 거리의 2배예요. 이 지점에서 태양은 소행성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행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접근합니다. 1천문단위, 즉 이 소행성의 궤도가 우리 행성의 궤도와 매우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디디모스는 약 780만 킬로미터 거리로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어요. 이건 달의 궤도보다 20배 더 멀어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77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디디모스는 위험한 소행성으로 여겨지진 않지만 미래엔 지구에 더 가까이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를 고려할 때 충돌의 결과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디디모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개보다 더 커요. 그리고 2시간 15분에 한 바퀴의 속도로 회전하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소행성 동반자가 있어요. 폭이 160m인 작은 돌덩어리예요. 스쿨버스 12대 혹은 기차 10칸 정도의 크기죠. 이 돌덩어리가 소행성 주위를 완전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 궤도 주기는 약 11.9시간입니다. 나사는 최대 너비 25m까지의 소행성은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지구 대기에서 완전히 타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믿고 있어요. 25m에 800m 사이 크기의 소행성은 완전히 타버리지 않아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0m 이상의 소행성은 큰 도시나 심지어 주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디디모스는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소행성에 대한 방어 방법 중 하나를 디디모스에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운동 충격체예요. 그래서 다트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트 우주선은 소행성과 충돌할 거예요. 소행성 자체뿐만 아니라 작은 동반자까지도요. 다트는 이미 초속 6.6km의 속도로 소행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라면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가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횡단한 것은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다트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충돌까지 3초 남았습니다. 2, 1, 쾅! 우주선은 전속력으로 소행성에 충돌합니다. 여러분의 예측은 어떤가요? 소행성이 폭발해서 산산조각 날까요? 아니면 소행성이 당구공처럼 우주로 날아갈까요? 자, 과학자들은 이 충돌이 작은 소행성의 속도를 아주 조금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궤도 주기를 몇 분 정도 줄이기에 충분해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우리 망원경으로 충돌의 영향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우린 또 다른 임무를 띈 우주선을 디디모스로 보낼 겁니다. 바로 헤라입니다. 2024년에 발사될 것이고 2027년경에 디디모스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이 우주선은 다트의 충돌 피해를 평가하기 위한 많은 연구 장비를 운반할 겁니다. 도착하면 헤라는 새로 생긴 충돌 분화구를 포함한 그 작은 소행성의 사진을 많이 찍을 거예요. 헤라는 또한 2개의 큐브셋을 운반할 겁니다. 이건 신발 상자보다 작은 소형 우주 탐사선입니다. 헤라는 이 작은 위성들을 발사해서 소행성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거예요. 탐사선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우주 암석을 연구할 겁니다. 임무가 끝나면 그중 하나는 소행성의 구성과 내부 구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하기 위해 소행성 표면에 착륙을 시도할 거예요. 또한 헤라가 미니 임팩터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행성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과학자들은 큰 우주선과 작은 우주선으로 인한 충돌의 차이를 평가하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소행성을 방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소행성을 파괴하기 위해 거대한 로켓을 위험한 소행성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도 소행성의 궤적을 약간 바꿀 수 있어요. 우주적 규모에서는 궤적을 조금만 바꿔도 소행성의 도달점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충격체만이 위험한 소행성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중력 트랙터도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역시 소행성을 향해 우주선을 보내야 합니다. 충돌시키는 것이 아니라 궤도에 진입하게 해요. 모든 소행성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주선을 끌어당길 거예요. 하지만 우주선의 엔진은 같은 고도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행성 자체가 우주선으로 당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방법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이 지구에 도착하기 몇 년 전에 발견해야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행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소행성 트랙터 기술을 수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레이저입니다. 소행성이 발견되면 그것을 향해 강력한 레이저빔을 겨누는 거예요. 소행성의 특정 지점을 가열해서 그곳의 물질이 증발하게 만듭니다. 이때 물리학이 작용해요. 소행성의 물질은 위쪽으로 증발합니다. 그것은 소행성 자체를 아래로 이동하게 만들죠. 로켓 엔진이 작동한 것처럼요. 연소된 연료가 한 방향으로 분출되고 우주선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또한 레이저 대신에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많은 확대경을 장착할 수 있는 큰 우주 정거장을 지어야 합니다. 혹시 돋보기로 나무 표면에 글자를 새기려고 해본 적 있나요? 그것과 같은 작업이에요. 차이라면 대상이 소행성이라는 거죠. 우주 정거장은 많은 태양 광선을 모아 소행성의 한 지점에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도 물질이 높은 온도 때문에 증발하고 이건 소행성이 궤도를 약간 바꿔서 우리 행성을 지나쳐가게 만들어요. 포일은 어때요? 네, 그래요. 평범한 포일을 사용해서 소행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어요. 소행성을 포일과 유사한 반사 물질로 감싸야 합니다. 그러면 소행성은 태양광선을 흡수하는 대신 반사할 거예요. 이건 소행성의 표면에 약간의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태양의 광선이 소행성을 밀어내서 궤도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명백하진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은 재래식 로켓 엔진입니다. 소행성에 여러 개의 강력한 엔진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소행성의 궤적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엔진이 충분하다면 우린 소행성을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우주 암석이 나타나면 엔진을 켜서 소행성이 그것을 향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한 충돌은 심지어 매우 큰 소행성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볼만한 라이트쇼가 펼쳐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밝은 면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매우 특이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우주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기 우주 비행사들은 화장실이 전혀 없었다는 건 알고 있었나요? 최초의 미국인 우주 비행사이자 두 번째 우주인인 앨런 셰퍼드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비행은 15분간 지속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우주선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셰퍼드는 예정 발사 약 1시간 전에 우주선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기상 조건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로켓 발사는 2시간 연기되었습니다. 앨런 셰퍼드는 이 시간 내내 우주선 안에서 등을 대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야 할 필요를 느끼고 지상 관제소에 알렸어요. 하지만 만약 앨런 셰퍼드가 볼일을 보기 위해 로켓 밖으로 나간다면 로켓 발사는 무기한 연기될 거예요. 그래서 지상 통제실은 그가 로켓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잡는 거였어요. 결국에 그는 우주복 안에 볼일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주복과 그 아래에 있는 옷이 면으로 만들어져서 다행이었습니다. 흡수력이 좋아서 모든 액체를 흡수했어요. 그래서 앨런 셰퍼드는 편안하고 비교적 건조한 상태로 비행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주복에 센서를 꺼야만 했어요. 우주복이 젖으면 유전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우주에 간 최초의 사람 유리 가가린은 로켓이 발사되기 전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로켓으로 이동하던 중 로켓에 도착하기 몇 분 전 그는 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고 볼일을 봤어요. 덕분에 유리 가가린은 거의 2시간 동안 편안하게 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긴 여행 전에 항상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중에 나사는 더 긴 임무 수행을 위해 사람들을 우주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우주 비행사들의 생리 현상을 해결했어요. 그건 우주 비행사가 적용해야 하는 실린더로 되어 있었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허리 근처에 이 시스템을 장착했어요. 이 실린더는 모든 오물을 수거하는 봉투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건 최초의 나사 화장실이었어요. 편안하고 저렴했죠. 나사는 또한 우주 비행사들의 식단으로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소화 과정을 늦춰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시간에서 오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었어요. 우주 비행사 중 한 명 존 클레는 이 방법을 지도했어요. 그의 지구 일주 비행은 약 5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특별한 식단과 약물은 우주 비행사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부름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죠. 그는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직전에 볼일을 봤어요. 과학자들은 그의 배설물을 분석했을 때 그 양이 보통 사람의 방광 최대 용량보다 35% 더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았고 비행이 편안했다고 했어요. 어느 날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정거장이나 우주선과 우주에서 시간을 보낼 때 때때로 최대 9시간 동안 우주복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내에서 일반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문제 해결책은 간단해요. 기적이죠. 물론 지구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최첨단이고 전에 특수 흡수제가 부착되어 있어요. 이건 오랫동안 우주 비행사의 몸을 건조하게 유지해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고등학교 교사예요. 만약 우리가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면 학생들의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화장실이 어디예요? 일 거예요. 자, 물론 우주에 대해 배운다는 것도 신나는 일이지만 알고 보니 무중력 상태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꽤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뒷마당에서 호스로 꽃에 물을 주면 일정한 물줄기로 물이 나옵니다. 중력이 물줄기를 당겨서 여러분이 겨냥하는 곳에 떨어뜨리죠. 우주에서는 아시다시피 중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호스에서 나오는 물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표적을 맞춰야 한다면 훨씬 더 어려워요. 물줄기가 물방울로 변할 수 있어요. 물방울이 벽에서 튀어서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날아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보통의 지구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날아다니는 물방울에 둘러싸이게 될 겁니다. 이 문제 해결책은 오물을 끌어당기는 힘을 만드는 거예요. 중력이 없다면 진공으로요. 비행기 화장실 같은 거죠. 거기서 물 내리기 버튼을 누르면 항상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건 팬이 공기를 폐수조 밖으로 퍼내기 시작하는 소리예요. 압력이 충분히 낮아지면 배수구 구멍이 열리고 순식간에 모든 폐기물이 아래로 당겨집니다. 이건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우주 화장실이 작동하는 방식인데 우주정거장은 처음부터 이런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호스의 물은 중력이 아닌 팬에 의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기로 인해 물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반 화장실로는 안 돼요. 국제 우주정거장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호스를 잡고 버튼으로 화장실을 작동시켜야 해요.
안에 있는 팬이 돌기 시작하면서 공기를 잡아당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진공 청소기의 볼일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깔때기 모양의 독특한 호스 끝에 있어서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아들이는 공기 흐름이 모든 물방울을 모아서 탱크 안으로 보내요. 그 안에는 많은 필터와 화학물질이 포함된 전체 배기물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강력한 산이 든 탱크도 있어요. 오물 속의 고체를 녹이기 위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시스템의 필터와 밸브가 막히고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중력 없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때 물이 새는 변기는 매우 불쾌할 거예요. 그 산은 금속도 쉽게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화장실 재료는 특별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내성이 매우 강하고 매우 비싸요. 정화가 끝난 후 오수는 식수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시 오물이 되고 그 순환이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걱정 마세요. 정화 시스템은 매우 잘 작동해서 물을 마셔도 전혀 해가 되지 않아요. 커피 맛을 망치지도 않을 거예요. 큰 볼일을 보려면 단계가 약간 더 복잡해져요. 지구에서처럼 우선 변기 뚜껑을 열어야 해요. 이때 이전처럼 동이랑 팬이 켜집니다.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변기에 앉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역시 쉽지 않아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변기에 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발을 묶을 끈과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요. 팬이 제대로 작동하면 오물이 폐수 탱크로 들어갑니다. 종이와 휴지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고체 오물의 각 부분은 봉지에 밀봉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이 쓰레기 봉투를 특별한 통으로 보내요. 이 통은 화물 우주선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ISS에 보관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음식과 물, 그리고 과학 장비를 공급받아요. 그러고 나서 화물 우주선이 오물과 다른 쓰레기가 든 통을 싣고 갑니다. 그 후 화물 우주선은 도킹을 풀고 지구로 돌아올 준비를 해요. 하지만 화물 우주선이 대기 상층부의 공기와 맞자로 인해 완전히 연소되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는 지구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처리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쓰레기가 담긴 통을 우주 공간에 직접 버리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은 결국 그 통을 끌어당기고 역시 대기 중에서 답을 해요. 현재 나사는 배변 오물을 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결국 물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소중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스쿠터 크기의 작은 이 우주 화장실의 가격은 약 230억 원이나 됩니다. 제조와 수십 년간의 개발을 포함했어요. 그리고 이 가격은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의 배송비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 돈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인 부가티 베이론이나 비슷한 것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전용기나 개인 섬 같은 거요. 그 돈으로 몇 개를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우주로 돌아갈게요. 여정은 발사대에서 시작됩니다. 나중에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화물을 운반할 로켓이 조립되어 있어요. 점화, 로켓 엔진이 켜집니다. 엔진은 몇 초마다 수백 킬로그램의 연료를 태워요. 로켓이 올라가요. 그리고 연료가 모두 연소되면 로켓의 1단계 도킹이 해제됩니다. 그건 지구로 돌아 연착륙해요. 부스터는 연료 충전 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1탄 부스터가 도킹 해제되면 로켓의 두 번째 단계가 엔진을 점화해요. 더 많은 연료가 연소되면 로켓이 ISS 고도 해수면으로부터 약 400km에 도달합니다. 일단 궤도에 오르면 화물 우주선은 ISS와 도킹해요. 우주 화장실이 배달됐어요. 하지만 펠컨 9와 같은 부스터 로켓을 발사하는 데는 약 500억 원이 들어요. 우린 또한 화성에 사람들을 보낼 계획이고 그 여행은 약 7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편안한 화장실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230억 원짜리 화장실의 디자인은 개선될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더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공간을 덜 사용하고 연료를 더 절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은 면 가족 여러분, 매일 밝은 면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모두 탑승하세요. 여기는 은하계 여행선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국부 은하군이에요.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 오리온 성운,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 자리 은하, 그리고 그 사이 다른 놀라운 볼거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펴주세요. 초광속으로 전환할 때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주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차원적 위상 변화를 겪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따끔거림은 금방 지나가요. 승객 여러분, 우리는 은하 위도 180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구인들은 북쪽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첫 볼거리는 M42로 알려진 강력한 항성 생성 영역인 오리온 성운입니다.
하지만 먼저 광고된 여행 일정에 없었던 선장님의 특별 선물 말머리 성운입니다. 좌연에 있어요. 왼쪽을 말하는 거죠. 명칭은 M43입니다. 말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신생 별에는 강한 태양풍이 불어서 성운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있어요. 지금 잘 봐두세요. 왜냐하면 수천 년 안에 그 가스는 우리 태양을 만든 별과 같은 성운에 의해 완전히 날아가 버릴 거예요. 네,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에 의해 포획된 성운 가스들을 제외하고는요. 좋아요. 우리 승객 중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M42와 M43의 M은 뭘까요? M은 메시에를 뜻합니다. 축구선수 메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이름은 18세기 프랑스 천문학자였던 샤를 메시에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는 초기 망원경을 통해 뿌옇게 보이는 110개의 물체를 카탈로그에 출판했어요. 말머리 성우는 그의 목록에서 43번째예요. 투어를 계속하다 보면 M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저길 보세요. 우리는 오리온 성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운의 가스가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덜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장기 노출 망원경 사진과 성운의 다양한 가스를 강조한 사진을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경험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탑승 패킷에 동봉된 색안경을 사용해보세요. 들어갑니다. 우리가 초광속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중심에 있는 사다리꼴 성단에 접근하면 밝은 별 세타 C가 시속 800만 km의 속도로 태양풍을 방출합니다. 그것은 가스와 먼지구름 전체를 변형하여 근처의 별들을 압축하는 충격파를 만들어요. 세타 C는 태양보다 20만 배 더 밝은 메가스타예요. 약 100만 년 후에 초신성이 될 거예요. 아주 먼 미래의 일이죠. 산소, 수소, 황이 마치 형광등처럼 이온화된 상태로 빛납니다. 산소는 파란색, 수소는 빨간색, 약간의 녹색, 그리고 황과 먼지는 노란 오렌지색으로 빛나요. 오리온 성운에서 나와 은하면 위로 높이 솟아오르면 우리 은하 밀키웨이의 나선팔이 보입니다. 은하 위 이 높이에서는 구별하기 힘들지만 우리 태양은 페르세우스 자리 팔 바깥쪽과 궁수 자리 팔 안쪽 사이에 있는 오리온 자리 팔에 있습니다. 밀키웨이 중심에는 항성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밝은 자성막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은하의 70% 이상이 자성막대를 포함해요. 이것은 성숙한 은하의 표시예요. 멀리 있는 은하의 20%만이 중심 핵의 자성막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승객 여러분, 주스바가 문을 열었어요. 우리 H1 서버가 주문을 받을 거예요. 저 멀리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하지만 수많은 외소 은하에 주목해주세요. 우리 은하 주변에 40개가 넘게 있어요. 지금 그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LMC라고 부르는 대마젤란운은 밀키웨이에 있는 불규칙 외소 은하로 약 300억 개의 별을 포함한 역동적인 항성 형성 지역으로 타란툴라 성운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곧 통과하게 될 거예요. 대마젤란운이 있다면 물론 소마젤란운 SMC도 있겠죠. 저기 있네요. LMC의 왼쪽 아래에 있어요. 밀키웨이가 결국에는 이 두 외소 은하를 모두 삼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흡수라는 단어를 선호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색안경을 다시 쓰고 보면 LMC가 수백만 년 동안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SMC로부터 엄청난 양의 가스를 빼앗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 가스에 대해 잘 알아요. 우리는 밀키웨이에서 약 50kpc, 5만 파섹 또는 16만 3천 광년 거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파섹이 뭘까요? 아니요, 파란색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1파섹은 약 3.26광년이고 1광년은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예요. 파섹이라는 단어는 패럴렉스와 세컨드의 조합입니다. 패럴렉스는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차이예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으로 각각 물체를 바라보면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패럴렉스죠. 하나의 천체가 태양의 한쪽 면에 있는 지구에서 촬영되고 6개월 후에 다시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지구에서 촬영되었을 때 그 차이는 각 또는 각분, 각초, 각 밀리초 단위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파섹, 패럴렉스 1각초이며 약 3.26광년으로 밝혀졌어요. 1파섹은 이런 차이가 3600분의 1초인 거리예요. 줄자로 광년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섹은 별이나 은하 간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패럴렉스가 클수록 물체는 더 가깝고 패럴렉스가 작을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앞에 보이는 타란툴라 성운의 중심부에는 R136 성단이 있습니다. 1광년 거리 내에 각각 태양의 50배가 넘는 질량을 가진 40개 이상의 별이 있어요. 비교하자면 우리 태양에서 4광년 이내에는 다른 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약 2시 방향에서 초신성 1987A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양보다 10만 배 밝은 청색 거성은 중심핵이 폭발하여 태양보다 1억 배 밝은 제2형 초신성이 됐어요. 그것은 먼지와 가스에 둘러싸인 중성자별과 엄청나게 화려한 불꽃놀이를 남겼습니다. 대마젤란 운의 1987A는 1604년 이래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초신성인데 지구에서 약 2만 광년 떨어진 밀키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약 2주 동안 낮 동안에도 볼 수 있었어요. 1987A가 청색거성이었기 때문에 초신성이 된 후 오리온 별자리 발치에 있는 별인 청색거성 니겔이 머지않은 미래의 초신성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초신성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늘어났어요. 리겔은 지구로부터 약 860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리겔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지구에서 알게 되기까지는 약 860년이 걸릴 거예요. 초신성 1987A는 코발트, 니켈,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과 가벼운 규산염을 타란툴라 성운으로 분출했고 이것들은 별과 행성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될 거예요. 저희 서버는 현재 우주 테마의 간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린이 승객들에게 목성 솜사탕을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가스 전문가라고 말했죠? 다음 정거장은 안드로메다 은하와 그 주변입니다. 우리가 밀키웨이를 떠날 때 그 헤일로와 3천억 개의 별을 주목하세요. 은하 헤일로에는 최대 150개의 구상성단이 존재해요. 이들은 은하 원반을 통과하여 궤도를 도는데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 은하에 오게 되었는지는 깊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불규칙 외소은하 NGC 6822를 볼 수 있습니다. NGC는 New General Catalog의 약자로 천체의 새 일반 목록을 의미해요. 아마도 이전에 오래된 목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없었어요. 그저 새 목록이에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정기적으로 참조하는 새 일반 목록 개정판은 있어요. 좀 헷갈리시죠? NGC 6822를 지날 때 자성막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과 새로운 별이 형성되는 밝은 부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은하는 1884년에 E.E. 버나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버나드의 은하라고도 불립니다. 버나드는 훌륭한 천문 관찰자였습니다. 달에는 그의 이름을 딴 분화구가 있고 화성에도 하나 있고 목성의 달 가니메데의 한 지역 소행성 819 버나디아나도 있고 하늘을 가로질러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별인 버나드의 별도 있어요. 에드워드 에머슨 버나드처럼 우주 곳곳에 자신의 이름이 붙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수조개의 별을 가진 거대 안드로메다 은하에 접근하면서 우리는 서쪽 가장자리 위를 지나 거대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외소동반 은하 중 하나인 M110, 일명 NGC 205를 방문할 거예요. 네, 명칭이 2개예요.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사용하세요. 그런 형태로는 최초이고 약 35억 태양 질량에 맞먹는 소형 회전 타원체 은하 M110 또는 NGC 205는 중심의 근처에 8개의 구상성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드로메다 은하에 의해 삼켜지거나 흡수될 거예요. M110의 전반적인 항성 생성 부족으로 볼 때 이미 항성과 가스의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 여행을 즐기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 장소입니다. M33, 삼각형자리 은하. 우리 국부 은하군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나선 은하입니다. 라틴어로 삼각형을 뜻하는 트라이앵굴럼 자리, 즉 삼각형 자리에 위치한 M33은 밀키웨이의 약 절반 크기입니다.
삼각형자리 은하는 지구에서 270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안드로메다 은하에 훨씬 더 가깝고 그를 향해 이동하고 있어요. 만약 두 나선 은하가 충돌한다면 안드로메다 은하의 진로를 바꿀 수 있고 예상되는 밀키웨이와의 충돌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구로 돌아가는 길에 저녁 식사가 있어요. 닭고기와 생선 중에서 선택하세요. 즐거운 여행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설문지를 작성하고 별 5개를 주시면 디저트도 드려요. 사람들은 어딘가에 무중력, 극한의 온도, 심지어 물속에서도 작동하는 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펜은 거의 모든 표면에 쓸 수 있고 뒤집어서 쓸 수도 있고 주변 온도가 섭씨 300도까지 올라가도 잘 써진다고 해요. 나사가 이런 펜을 개발하기 위해 수백만 아니 수십억 달러와 거의 10년을 들였다고 합니다. 일반 볼펜의 문제점은 무중력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잉크가 중력에 영향이 없기에 정상적으로 볼로 흐르지 못해요. 대신 잉크가 저장된 곳에 압력이 생겨서 펜이 새기 시작하죠. 과거에 나사는 연필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나무 연필은 대부분의 우주선에서 화재 위험물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 우주선 안의 대기는 100% 산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슈퍼펜의 필요성이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루머가 뭐라고 주장하든 간에 나사는 그런 펜을 만들지 않았고 연구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지도 않았어요. 그 펜의 개발은 시카고에 있는 피셔 펜 회사의 폴 C. 피셔가 우원했어요. 그는 가압 잉크 카트리지를 만들기 위해 10억 원 이상을 거의 10년간 투자했어요. 이 잉크 카트리지는 우주 펜이 무중력과 다른 극한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마침내 섭씨 영하 35도에서 120도의 온도에서 글을 쓸 수 있는 펜을 만들었어요. 정말 놀랍죠? 이 펜은 1966년에 특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1년 후 여러 철저한 테스트를 거친 후 나사는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에게 이 펜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흥미롭게도 나사가 우주 펜 개발에 엄청난 양의 돈을 쓴다는 소문이 수십 년 동안 떠돌았어요. 여러 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소문은 계속해서 등장했어요. 많은 공상과학 영화들은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음향 효과를 동반한다고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주에선 아무도 여러분의 비명을 듣지 못해요. 그 이유를 아세요? 우주엔 공기가 없어요.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죠. 그리고 음파는 진공을 통해 이동하지 않아요. 음파가 고막에 도달해서 진동시키지 않으면 뇌로 신호가 전달되지 않죠. 하지만 이건 좋은 일이에요. 특히 우주 유영을 하는 우주 비행사들에겐요. 우주에 고요함이 없다면 태양 폭풍의 소음에 계속적으로 압도당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해성에 아름답고 긴 꼬리가 있을까요? 그건 단지 널리 퍼진 오해일 뿐이에요. 사실 해성은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우주무체예요. 보통 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우주의 어둠 속에서 해성은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고 완전히 얼어 있어요. 해성은 별에 가까이 가야만 꼬리가 생겨요. 그때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요. 이 과정은 코마라고 불리는 흐린 대기와 독특한 꼬리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꼬리는 항상 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별의 반대 방향을 가리켜요. 태양 복사와 태양풍에 의해 꼬리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는 종종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종종 해성의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광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개념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믿게 만들어요. 하지만 실제로 광년은 거리를 측정해요. 나사는 광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빗줄기가 1년 동안 이동하는 총거리. 그리고 빛은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1광년은 거의 10조 킬로미터와 같아요. 직접 계산해보세요. 사람들은 우주에서 무중력을 경험한다고 종종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무중력 상태를 느낀다고요? 하지만 그건 정확히 사실이 아니에요. 중력은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입니다. 중력 덕분에 다른 지구 주변을 돌고 태양은 우리의 고향 은하로부터 멀리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나 국제 우주 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완전한 중력이 아닌 마이크로 중력, 즉 아주 적은 중력을 경험합니다. 우주 정거장의 중력은 지구 표면의 중력보다 겨우 10% 정도 약해요.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계속해서 자유낙하를 해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안에 실린 모든 물체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떨어집니다. 아래로가 아니라 특정 궤도를 따라 지구 주위에서요. 그리고 모두 함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과 안에 있는 물건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손끝으로 수백 킬로그램 되는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빛의 중력이 종종 무중력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둘은 매우 다릅니다.
태양은 항상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사진 속에선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태양은 거대한 가스 덩어리예요. 전 그 기분 알아요. 핵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은 항상 태양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매초 수억 톤의 수소가 거의 그만큼의 헬륨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감마선으로 방출돼요. 그러고 나서 이 광선은 빛으로 변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태양은 눈부신 빛과 놀라운 열을 발산해요. 하지만 실제로 불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산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우주복 없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폭발할까요? 글쎄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우주 유영 중에 우주복을 벗는 것은 영화에서 자주 묘사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을 거예요. 보호장치 없이 사람은 우주에서 15초면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공기를 내쉬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산소가 내부의 폐를 손상시킬 거예요. 그러면 작은 우주선과 같은 우주복의 보호 없이는 몸 안의 압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 비록 폭발하진 않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밖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블랙홀은 거대하고 무서운 우주 진공 청소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블랙홀은 파리 지옥 풀과 비슷해요. 먹을 것을 찾아 나서지 않죠. 대신 꽤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별이 너무 가까이 올 때에만 블랙홀이 활동을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도 일정한 경계를 넘는 우주 물체만 산산조각이 납니다. 만약 태양이 갑자기 블랙홀로 대체된다면 지구의 궤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지구의 온도는 변할 거예요. 태양풍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태양에 의해 생성된 어떤 자기 폭풍도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자, 태양을 대체한 블랙홀이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리 법칙에 따르면 이 블랙홀로 끌어당겨지기 위해서 지구는 매우 가까이 접근해야 할 거예요. 달의 어두운 면에 대한 신화는 50여 년 전 밝혀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두운 면이 단순히 지구 반대편을 향하고 있는 달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는 건 아니에요. 달의 어두운 면이 달의 다른 지역보다 더 어두운 게 결코 아니에요. 햇빛은 달의 모든 면을 똑같이 비춥니다. 지구에서 달의 이 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둡게 보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동주기 자전이라고 알려진 현상 때문이에요. 수십억 년 동안, 다시 한번 말할게요. 수십억 년 동안 지구와 달의 중력적 연관성은 궤도에 영향을 끼쳐왔어요. 지구와 달이 움직이는 속도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구가 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달의 회전이 점차 느려지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균형이 잡힐 때까지요. 그리고 이제 달이 축을 중심으로 완전히 회전하는 것과 지구 주위를 완전히 공전하는 것은 같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금성을 지구의 쌍둥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두 행성의 크기가 거의 같은 건 사실이에요. 질량과 구성도 비슷해요. 금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의 91%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무게가 지구에서 100kg이라면 금성에선 91kg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두 행성을 쌍둥이라고 부르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금성의 대기는 지구의 대기의 100배예요. 또한 표면 온도는 엄청나게 높아서 섭씨 455도에 달합니다. 납을 녹일 만큼 뜨거워요. 아니면 피자를 데울 정도죠. 금성에는 물, 해양이나 생명체가 없어요. 또한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과 비교할 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신화는 수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실 금성이 더 뜨거워요. 소행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지구에 충돌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충돌은 역사를 바꿀 만한 멸종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은 전혀 알아채지도 못해요. 우리 행성에 접근하는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작은 지구 접근 천체로 분리됩니다. 보통 지구 표면에서 생명체를 쓸어버릴 기회를 갖기 전에 지구 대기에서 타버려요. 그럴 만큼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매년 약 40에서 80톤의 우주 잔해가 지구로 떨어집니다. 이 잔해의 대부분은 작은 소행성으로 폭발 유성이라고 불려요. 보통 지름이 20m 이하예요. 그게 작다고요? 네, 작은 거라고 하네요. 어렸을 때 음식 갖고 놀지 말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알고 보니 이 우주 비행사들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무중력 상태에 있으면서 선실을 가로질러 젤리 덩어리를 띄우는 건 재밌어요. 하지만 이건 우주 유포리아라고 불리는 잠재적인 문제의 징후이기도 해요. 아무도 우주에서 느끼는 극도의 행복감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우주 유포리아는 모두가 볼 수 있게 바로 앞과 중앙에 바로 거기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폴로 14호의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달에 골프공을 밀반입했고 골프공을 달의 궤도로 쳐서 그걸
달을 위한 작은 위성을 만들려고 했을 때 모두들 그게 그저 웃기다고 생각했죠. 아폴로 16호 우주비행사 찰스 듀크는 1972년 지구에 있는 올림픽 선수들과 경쟁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달의 6분의 1 중력의 혜택을 보고 올림픽 선수들을 앞지르려고 시도했죠. 듀크는 너무 높이 뛰어올라 뒤로 돌아 배낭에 있던 생명 유지 장치에 부딪히면서 넘어졌어요. 가방이 깨졌다면 치명적인 추락이 될 수도 있었어요. 듀크의 지휘관인 존 영은 그거 재미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재미없었죠. 하지만 아폴로 17호 우주비행사들이 암석 샘플을 수집하면서 어린이 동요를 부르고 춤추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게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우주 유포리아는 또다시 주목받지 못했어요. 일찍이 1965년에 에드 화이트가 묶여서 우주 유형으로 우주를 최초로 걸은 미국인이 되었을 때 그의 우주 유포리아가 분명해졌어요. 그는 최초의 제트백 또는 공식적으로 인간 조종장치라고 불린 MMU로 자신의 이동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필요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안 돌아갈래. 이거 재밌어. 마침내 제미니 우주선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에드 화이트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우주 유포리아에 뭔가 불길한 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무중력 상태가 밑으로 지나가는 지구의 광경과 합쳐지면 모든 의무감을 압도하는 흥분감을 만들어내요. 이게 우주 유포리아의 가장 큰 위험성이에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우주 유포리아의 효과가 아폴로 17호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루나 로버를 운전할 때 나타났었어요. 차량은 권장 속도를 초과했으며 로버가 두 바퀴를 들썩거릴 때 심지어 종종 공중에 떠 있을 때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캐나다 우주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는 묶인 EVA 즉 우주 유형을 하느라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어깨너머를 보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우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철썩 때렸죠. 은하의 웅장한 아름다움에 너무 감성적으로 압도되어 헤드필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우주에서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고 눈에 고여요. 헤드필드는 기쁨의 눈물에 눈이 멀어버렸죠. 하지만 헤드필드는 유약을 위배하고 지구에 있는 감독관들에게 말하는 걸 거부했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후에야 헤드필드는 그 유명한 문구를 말했죠.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 그건 우주 유포리아의 직접적인 결과였어요. 우주비행사 헤드필드는 우주 왕복선에 다시 탑승할 수 있었지만 그의 EVA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우주 유포리아가 개입한 거였죠. 우주 유포리아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오버뷰 이펙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주에서의 무중력 상태는 우주비행사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서부터 우주선의 모든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우주의 무중력 상태가 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저궤도인 LEO라고 불리는 483km 미만의 궤도를 돌아요. 지구 저궤도에는 중력이 충분해요. 지구의 중력은 달을 궤도에 있게 하고 달은 약 40만 2336km 떨어져 있죠. 실제로 우주 비행사 150명은 지구 저궤도에서는 64kg이 나갈 거예요. 우주의 무중력 상태는 중력의 부족이 아니라 자유낙하 때문이에요. 뭔가가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해요. 로켓이 발사되고 약 8분 후 엔진이 꺼져요. 그러고 나서 우주선은 지구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행히도 이때 로켓은 약 시속 28,158km의 궤도 속도에 도달해요. 그래서 지구 쪽으로 떨어지지만 절대로 지구에 부딪히지 않죠. 계속해서 지구의 표면과 정확하게 같은 곡선 경로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죠. 궤도에 있고 자유낙하예요. 비록 모두가 무중력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만약 자유낙하할 때 발밑에 욕실 저울을 둔다면 0이 뜰 거예요. 그건 체중계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우주 비행사들이 모두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데 즉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수십 심지어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가 나가는 무거운 장비를 들 수 있어요. 우주 비행사는 우주의 슈퍼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다른 특이 상황을 만들어내요. 우주에는 특이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달로 가는 첫 여행에서 아폴로 8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뒤돌아보고 지구를 찍을 계획이 없었어요. 아폴로 8호 우주 비행사들은 제한된 수의 지구 사진만 찍었어요. 그거 특이하고 좀 이상하죠. 하지만 달에서 본 지구 도디는 아마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 운동가적인 사진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심지어 계획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오버뷰 이펙트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예상치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이죠. 심지어 오는 날에도 지구의 거의 모든 지구본은 지구의 모양이 아니에요.
학교와 도서관에 있는 지구본은 보통 다양한 색으로 각 나라를 보여주죠. 물론 각각의 나라에는 별이 있는데 그건 그 나라의 수도를 표시하기 위해서죠. 이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지구본들은 지구의 지구본이 아니에요. 사실 지구의 지구본을 찾는 게 쉽지도 않아요. 교실 지구본의 나벨을 읽어보세요. 지정학적 세계. 이 지구본들은 세계라고 불리는 곳의 본이에요. 세계라고 불리는 행성은 없어요. 세계는 우주에 없어요. 누군가의 책상이나 선반 위에 있죠. 우주 정의의 기원은 지질학적인 거예요. 우주는 지구 대기까지는 포함하지는 않는 그 위의 것으로 정의돼요. 지구는 심지어 천문학적인 물체도 아니에요. 그래서 달로 가는 첫 번째 미션인 아폴로 8호의 임무에 지구의 어떠한 사진도 찍는 게 계획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땐 셀카란 게 발명되지도 않았어요. 또 달에서 지구 도지를 보는 심리학적인 영향이 왜 그렇게 심오했는지도 설명이 되죠. 누구라도 모든 인간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독특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었죠. 우주에서 지구를 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주선 밖 우주에서 떠다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수백만 개의 별들도 빛나는 은하수에 둘러싸여 있어요. 지구는 여러분 발 아래를 지나가는 푸른 대리석이에요. 꽤나 흥분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그게 여러분을 변화시킬까요? 아폴로 9호 우주비행사 러스티 슈웨이카트는 자신을 인류를 위한 감지 요소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오버뷰 이펙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슈웨이카트는 자신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그는 그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에 비유했어요. 우주비행사 슈웨이카트만이 오버뷰 이펙트를 느낀 건 아니에요. 아폴로 14호 우주비행사 에드거 미첼은 우주에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의 분자를 진화시킨 것과 같은 보편적인 과정의 연장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 그것과의 특별한 개인적인 유대감이었어요. 저는 화합의 황홀경이라고 표현되는 걸 경험했어요. 저는 유대감만을 본 게 아니라 그걸 느꼈고 감각적으로 경험했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주로 뻗어나가는 느낌에 압도되었어요. 우주에서 돌아온 몇 년 후 우주비행사 미첼은 우주에 있었던 사람들의 뇌파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를 차렸어요. 그리고 달랐어요. 미첼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에 대한 일치감의 행복감이 명상하는 수도승과 비슷한 뇌파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미첼의 연구는 아주 중대해서 1998년 나사는 우주가 뇌에 미치는 영향만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한 우주왕복선 임무를 시작했어요. 뉴로랩 미션은 뇌세포가 지구 저궤도에서 자유낙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을 실험실 동물의 뇌세포와 우주 비행사들의 것들로 연구했어요. 우리 모두가 우주 비행사가 될 순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본 걸 가상현실로 접할 수 있어요. 인터넷은 오버뷰 이펙트의 통일성과 일체성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의 지구에 묶인 관점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느끼는 우주 유포리아도 약간 맛볼 수 있게 해줬어요. 우리의 달에는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주머니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달의 표면에는 콜드 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원히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영역이죠. 만약 달의 극 중 하나, 특히 남극 근처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39,000제곱킬로미터의 그림자를 사방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폭이 1cm에 불과한 작은 콜드 트랩도 있고 더 큰 트랩은 수백, 수천 개가 있어요. 이 지역은 영원한 어둠 속에 있었으며 심지어 수십억 년 동안 약간의 햇빛도 받았던 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콜드 트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원짜리보다 크지 않은 작은 얼음 조각들까지 포함해서요. 하지만 여전히 우주 비행사들은 이 물을 마시거나 로켓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의 대부분은 유리나 달 표면의 결 사이에 모일 수 있어요. 한 이론에 따르면 달 표면에 4만 제곱킬로미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있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누군가 직접 달에 가거나 지표면을 파헤칠 탐사선을 보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요. 달은 완전히 하얗고 색이 없지 않습니다. 1969년에 이 달에 착륙한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달이 약간 갈색빛이었다고 했어요. 고지대에는 노랗고 희미한 연분홍의 흔적이 있어요. 달의 표면에는 티타늄이나 철과 같이 다양한 금속의 양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색깔이 모든 곳에서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눈은 이 정도 거리에서 그런 차이를 구별할 만큼 민감하지 않고요. 하지만 달 표면의 대부분은 원래부터 회색인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는 대부분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색깔이죠. 여러분이 우주에 있다면 바닥을 걸을 수 없어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대부분 양말을 신거나 추울 때는 더 따뜻한 걸 한 켤레를 더 신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에 있는 동안 발에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첫째, 굳은 살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한 우주 비행사는 그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발바닥은 매우 부드러워진 반면 발등 피부는 악어 가죽처럼 매우 거칠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내던 우주 정거장에서 발끝을 이용해서 발걸이 위로 움직였다고 했어요. 우주에서 지내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국제우주 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발걸이와 고리를 사용해야 했어요.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운동기구에 있는 운동화에 발을 묶기도 했어요. 지구에서 해야 하는 것보다 우주에서 훨씬 더 많은 운동을 하는 것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중력 없이 움직이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우주에 오래 머무른다면 많은 양의 뼈와 근육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중력 상태에서 11일만 보내도 근육량의 거의 20%를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역기를 써봤자 의미가 없겠죠? 무중력 상태가 역기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대신 우주 비행사들은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작은 통 2개가 장착된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긴 막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는 자전거와 러닝머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가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필은 우주여행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연필은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데 이때 흑연먼지를 남길 수 있어요. 또한 연필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가압되고 산소가 풍부한 캡슐에서 화재의 위험을 높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필과 같은 일상적인 물건도 우주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펜을 개발해야만 했죠. 이 펜은 사각사각 쓸 수 있으며 깔끔하고 중력의 도움 없이 잉크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중력 대신 압축된 질소를 사용하여 노즐에서 잉크가 나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거꾸로 떠 있거나 심지어 물속에 잠겨 있는 동안에도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심지어 우주에 있을 때도 얼굴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증 등의 일상적인 문제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주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긁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헬멧 안에 부착된 마이크로 그 자리를 긁어요. 가끔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멧 안에 벨크로 조각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주여행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는 우주 비행사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양성자 폭풍과 우주선을 다루도록 진화하지 못했어요. 물론 우주복과 나머지 장비들은 필수고요. 몇몇 연구는 또한 시금치, 토마토, 비트루트와 같이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지닌 채소를 식단에 많이 포함하는 것이 방사선의 나쁜 영향을 줄이는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항상 흰색 우주복을 입은 건 아닙니다. 프로젝트 머큐리라고 하는 나사의 첫 유인 우주 비행 프로젝트에서 비행사들은 은색 우주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주 비행사들 중 누구도 우주의 진공을 탐험하지는 않았어요. 우주복은 반사율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은색은 좋지 않아요. 흰색이 가장 좋죠? 흰색은 우주 공간에서 방사선을 반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색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대기가 방패막 같은 역할을 하며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능의 77% 정도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의 머리 위에는 이러한 보호장치가 없죠. 그러니 햇볕에 심하게 타거나 극도로 높은 온도에 매우 취약할 수 있을 거예요. 흰색 우주복은 흰색 페인트로 모든 벽을 칠했을 때 방 전체가 시원하게 유지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도움이 돼요. 밝은 색상은 35%의 열을 덜 흡수할 테니까요. 하지만 옷장에 흰색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로 향하거나 지구에 올 때 때때로 밝은 오렌지색 옷을 입거든요. 시선을 끄는 색깔이라 착륙 중에 이상이 생겨 우주 비행사들이 급하게 우주선을 떠나야 한다면
구조대원들이 이들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GPS 추적기나 무선 응답기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우주 비행사의 위치를 찾아주는 더 정교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복은 더 이상 주황색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를 떠다니고 계시는군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수십억 개의 별, 행성, 해성, 태양, 달,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결코 발견하지 못할 많은 것들로 가득 찬 이 공간을 즐기고 있어요. 어둡고 조용한 무한대의 공간이 펼쳐져 있네요. 우주의 95%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적어도 그 광경은 굉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묶여 있어야만 해요. 만약 우주 유형에서 뭔가 잘못돼서 떨어진다면 어떡하죠? 모든 장면이 아름다운 꿈에서 악몽으로 순식간에 전환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사는 세이퍼라고 하는 특별한 제트팩을 디자인했어요. 24개의 추진기가 압축된 질소를 발사하는데 이 제트팩은 우주 비행사를 안전한 곳으로 다시 이끌어줄 거예요. 이론적으로 우주복에서도 약간의 공기를 배출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뭔가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무게중심에 맞춰 정확하게 던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할 것이고 어느새 방향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전혀 모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세이퍼는 자동으로 회전을 감지하고 분출력을 사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향하게 도와줄 겁니다. 과학자들이 금붕어에게 차를 운전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어떤 목표물을 향해 탱크를 움직이는 법을 가르쳤고 그 대가로 물고기는 먹이를 얻었지요. 이 연구는 언젠가 우주 항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지도가 그려져야 해요. 이 지도는 몸과 움직임을 우주에 있을 때 겪는 변화와 잠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팔을 뻗어서 커피잔에 닿을 수 있는지 아니면 너무 멀리 가서 커피잔을 넘어뜨리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건 중력이 있을 때와 다를 것이며 우리 뇌는 이 지도가 바다와 육지에서 다른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고기에게 운전을 가르쳤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고기가 목표물을 보고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수조의 벽에 닿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과학자들은 바퀴의 방향을 잡아 물고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물고기를 움직이게 할 수 있었어요. 태양으로부터 640광년 떨어진 곳에서 과학자들은 철이 비처럼 내리는 행성 와스프 76b를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에 매우 가깝고 항상 같은 쪽으로 모항성을 향하고 있어요. 즉 조석 고정되어 있어요. 햇볕이 잘 드는 쪽의 온도는 너무 높아서 금속이 녹아 증발해요. 행성의 나머지 절반은 너무 추워서 금속이 다시 응축되어 비가 되어 내릴 정도예요. 조석 고정은 달과 지구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달에는 소위 어두운 면이 없어요. 그저 항상 우리에게 한쪽 면을 향하고 있을 뿐이에요.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할 때 달의 어두운 면이라고 불리는 면이 밝게 빛납니다. 단지 우리가 지구에서 그걸 볼 수 없을 뿐이에요. 최근 연구는 달이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매달 달의 꼬리가 지구를 스카프처럼 감싸요. 수백만 개의 나트륨 원자로 이루어진 가느다란 꼬리가 지구의 자연위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구는 정기적으로 그곳을 직접 통과해서 움직여요. 운속 충돌은 이 나트륨 원자들을 달 표면에서 멀리 우주로 날려보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달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현재의 달은 수억 년 전에 비해 45m 더 작아요.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달 내부의 냉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달을 뒤흔드는 지진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최근 화성에도 지진 활동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화성 지진은 정기적으로 발생해요. 매달 며칠 동안 달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머무릅니다. 그때 지구의 중력이 나트륨 꼬리를 잡아당겨요. 지구는 그것을 길게 끌어당겨서 지구 대기를 감쌉니다. 달 꼬리는 완전히 무해해요. 또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50배 더 어두워요. 하지만 그 드문 며칠 동안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에서 희미한 노란색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꼬리는 보름달 지름의 5배나 되는 빛을 발하는 점처럼 보여요.
우주와 심지어 밀키웨이에도 액체나 얼어붙은 물이 있는 행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행성은 우리 태양계 안에 있어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예요.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실제 물로 된 바다가 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좀 이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행성의 생명체가 나타나기 위해 갖춰져야 하는 많은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해요. GSN 569 은하의 한 별은 앞으로 수조 년 안에 목성 크기의 행성으로 변할 거예요. 그것은 그 별이 블랙홀과 정기적으로 마주치기 때문에 가능해요. 처음에 천문학자들은 이상하게 밝은 특이한 X선 폭발을 발견했어요. 9시간마다 폭발했어요. 한동안 이 현상을 연구한 후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블랙홀 주변의 독특한 궤도에서 움직이는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눈부신 섬광이요? 그건 블랙홀에 의해 별의 표면에서 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거였어요. 수백만 년에 걸쳐 블랙홀은 이미 적색 거성을 백색 외성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대기에서 인화수소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지구에서 이 무색의 가연성 가스는 종종 미생물들이 사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새로운 이론이 금성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금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금성의 대기권에서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생물도 금성 표면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금성의 표면은 극도로 건조합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없어요. 그리고 금성의 압력은 지구 표면의 압력보다 90배 더 큽니다. 온도는 종종 섭씨 482도까지 상승해요. 금속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겁죠. 휴가를 보내기엔 좋지 않아요. 사실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 전부 물로 이루어진 떠다니는 우주구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물은 너무 많아서 지구의 모든 바다를 140조 번 이상 채울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양이에요. 지구의 물은 사실 미스터리에 둘러싸인 수수께끼 퍼즐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물이 얼음 해성과 소행성에 의해서 지구에 왔고 그것들은 거대한 분화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처럼 번성할 수 있는 액체 물질을 남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에는 많은 유기물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조건 하에서 그것은 지구의 바다를 수천 번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을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이 유기물을 가열하여 깨끗한 물과 기름을 얻는 실험을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미래 연구에서 확인된다면 그것은 석유가 화석화된 생물의 잔해들 덕분에 지구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온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은하에만 약 60억 개의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의 데이터는 태양과 비슷한 별 5개마다 최소한 하나의 행성이 거주 가능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아무 행성이 아니라 암석 핵과 표면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에요. 별의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성은 적어도 미생물의 서식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 은하에 수십억 개의 행성이 존재한다면 그중 적어도 하나는 생명 거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무언가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가능성에 우주에 있는 은하의 수를 곱해보세요. 또한 많은 은하수가 밀키웨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도 고려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태양과 같은 별과 지구와 같은 행성이 수십억 개 있을 수 있고 그중 일부는 분명히 지구와 더 많이 닮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어보세요. 우리는 초신성 폭발로 인해 직립보행을 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약 250만 년 전 초신성이 지구로 우주광선을 보냈어요. 지구 대기에 일련의 전기폭풍이 발생했고 그것은 뇌우로 변했어요. 그 결과 우리 초기 조상들이 살았던 북동부 아프리카에 산불이 발생했어요. 산불은 숲지역을 사바나로 만들었고 기압은 변했고 우리 조상들은 살아남기 위해 두 발로 서야 했어요. 빅뱅 이래로 가장 큰 폭발은 2019년 기록됐습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하는 뱀주인자리 은하단에서 발생했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폭발은 2000경 메가톤 폭발이 2억 4천만 년 동안 밀리초에 한 번 일어나는 것에 맞먹는다고 해요. 그냥 믿을게요. 전 숫자에 약하거든요. 2019년 화성 내부를 연구하는 것이 목표였던 나사의 인사이트 착륙선이 최초로 화성 지진을 기록했어요. 이런 지진은 하루에 2번 정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규모가 작았어요. 지구에서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 느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300회 이상의 화성 지진이 감지되었어요. 이것은 지구와 달을 제외한 다른 천체에서 기록된 최초의 지진입니다. 이 임무에서 발견된 또 한 가지의 불가사의한 현상은 이상한 자기 펄스였어요. 착륙선 주변에서 매일 자정마다 일어났어요. 그 맥박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해요. 아마 자정이 넘으면 파티라도 하는 걸까요? 명왕성의 대기는 지구보다 훨씬 더 높이 외성 표면 위로 올라갑니다. 또한 20개 이상의 층이 있고 모두 얼어붙을 정도로 차갑고 극도로 응축되어 있어요. 지구상의 공룡을 전멸시킨 소행성을 기억하세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대단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과거에 적어도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75%를 전멸시킨 우주쇼가 또 한 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약 3억 6천만 년 전에 초신성 폭발이 지구로부터 65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고 그로 인해 보내진 우주 광선이 우리 푸른 지구의 오존층을 쓸어버렸습니다. 와, 참 험악한 환경이었어요. 오리온 자리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자리입니다. 오리온은 또한 대부분 시간 동안 어둡기만 한 겨울 밤하늘을 비춥니다. 그래서 오리온 자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보는 별자리예요. 대부분의 별들은 하늘에서 그다지 많이 움직이거나 위치를 바꾸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별이 움직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태양이 시속 77만 7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밀키웨이 주위를 함께 도는 거대한 퍼레이드와 같죠. 오리온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개의 별로 된 성구는 수천 년 동안 같은 위치에 나타났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오리온의 허리띠에 세 별을 따라 기자의 세 피라미드를 배치했다는 설이 있어요. 오리온의 허리띠에서 가장 밝은 별은 알닐람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별입니다. 그곳은 147m 높이의 쿠프 대피라미드가 있는 곳이에요. 쿠프의 서쪽, 그리고 그것과 정확히 일렬을 이루는 144m 높이의 피라미드 카프레가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알니타크 별이 허리띠에서 가장 밝은 가운데 별과 나란히 정렬되어 있어요. 오리온의 허리띠에서 가장 어두운 별인 민타카가 다른 두 별과는 약간 직선을 벗어난 곳에 있고, 쿠프의 동쪽에는 세 개의 피라미드 중 가장 작은 피라미드가 있어요. 멘카울에는 높이가 65m이고 다른 두 피라미드로부터 약간 직선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온 자리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오리온의 영웅적인 크기의 모습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서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겨울, 봄, 여름 하늘에 퍼져 있는 6개의 다른 별자리를 포함해요.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일지 알아볼까요? 오리온은 사냥꾼으로 묘사됩니다. 당시 사냥은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냥꾼들이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먹이 사슬처럼요. 하늘에서 오리온은 황소 자리의 황소와 싸우고 있었어요. 사실 황소가 아니라 오로크라는 동물이었는데, 오로크는 현재는 멸종했지만 한때 유럽에 많았어요. 어깨 높이가 180cm의 길고 뾰족한 뿔이 있는 오로크는 강력하고 무서운 동물이었어요. 스페인에는 오로크의 멋진 그림들로 가득 찬 동굴이 있어요. 이 그림은 1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50세기가 지나도 퇴색되지 않은 먹으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고, 바위에 튀어나온 부분이 오로크의 어깨 근육처럼 입체적으로 돋보여요. 황소자리 오로크도 동굴 안에 있는데, 유명한 성단인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등을, 히아데스 성단이 코를 이루고 있어요. 인터넷에는 오로크로 가득 찬 이 황소 동굴의 스릴 넘치는 가상 투어가 있어요. 대신 오로크의 동굴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최근 오로크의 완전한 DNA적 특징이 잘 보존된 오로크 골격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동물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싶어 해요. 멸종된 종을 되살리려는 이 시도에 행운을 빕니다. 알데바라는 황소자리의 눈을 나타내는 밝은 적색 거성입니다. 황소는 화가 났을 때 항상 눈에서 피가 나는 것 같은 모습이 돼요. 왜 다트보드나 활쏘기 표적에 있는 불스아이가 항상 빨간색인지 궁금했나요? 오리온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는 건 사자자리입니다. 사자들은 오래전에는 아프리카에만 살지 않았어요. 스페인의 황소의 동굴에는 사자 레오의 그림이 있어요.
네, 이 선사시대 사람들은 12궁도의 별자리를 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하도록 할게요. 오리온은 황소와 사자 모두를 처치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는 흥미로워져요. 오리온은 승리감에 젖어서 나는 원하면 어떤 동물이든 이길 수 있다 라고 장담합니다. 오리온의 기고만장함이 천상 드라마의 중심이 되고 가이아, 즉 지구가 끼어들게 됩니다. 오리온의 말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유목민 수렵 채집 부족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문명이 변화하고 있던 선사시대의 시기였을 거예요. 농경 사회는 12,000년 전에 마을을 형성했어요.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고 식량 공급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오리온과 모든 사냥꾼들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 발전이 방해될 테니까요. 가이아가 이야기에 등장하지만 별자리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이아 별자리는 없어요. 가이아는 지구예요. 부모 없이 근본적인 혼란에서 직접 태어난 가이아는 지구를 상징하는 여성적인 화신이었습니다. 이름 자체는 흙을 의미해요. 밝은면 가족 여러분들은 지구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의인화하는 현대 과학 이론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가이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에 처음 등장했어요. 가이아 이론은 지구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의 생물권으로 제시합니다. 그 이론은 지구의 모든 요소들이 완전히 상호 연결된 하나의 동적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한다고 주장해요. 이것을 공생 또는 시너지라고 하죠. 그들은 생명체의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체는 21%의 대기산소, 최대 24.7% 염분의 바다, 그리고 섭씨 14도의 행성 온도를 조절하도록 적응해요. 행성 온도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생명체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이아 이론의 저자들은 가상의 행성 데이지 월드를 만들었어요. 데이지 월드는 완전히 흰색과 검은색의 데이지로 덮여 있어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지면 흑색 데이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반면 백색 데이지의 수가 늘어나요. 이꽃의 하얀색은 햇빛을 반사하고 지구는 식습니다. 만약 태양이 충분히 뜨겁지 않다면 흰 데이지는 개체수를 줄이고 검은 데이지의 수는 늘어납니다. 검은 꽃들은 햇빛을 흡수하고 지구는 따뜻해져요. 가이아는 바로 이렇게 작용해요. 기본적으로 산소를 만들고 대기 중에 오존층을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 층은 태양의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학자들은 납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이아 이론을 받아들이기를 꺼렸어요. 하지만 요즘 우리는 스스로 학습하는 AI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는 아마도 지구의 생물학적, 지질학적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자생하는 생물권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대단하겠죠? 이제 오리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가이아가 오리온의 자만심이 지구에 일으킨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볼게요. 가이아는 오리온을 제압하기 위해 사자나 오로크보다 더 사나운 동물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동물을 선택했죠. 가이아는 그 임무를 위해 독이 든 전갈을 선택했고 그것은 성공적이었어요. 여름에 전갈자리는 오리온의 발과 거의 같은 위도로 다가갑니다. 전갈은 거미와 진드기와 같은 거미과에 속하는 작은 동물이에요. 하지만 하늘에서 전갈자리는 88개의 별자리 중 33번째로 큰 별자리입니다. 일반적인 규칙이 있었는데 별자리가 클수록 초기 별 관측자들에 의해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착순으로 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큰 별자리를 먼저 만들고 작은 별자리를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뷔페 저녁 식사 때 제일 앞에 줄을 서 있다면 많은 양을 접시에 담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먹게 되겠죠? 초콜릿 케이크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조각 하나만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리온의 이 이야기에는 사자자리, 황소자리, 오리온자리, 정갈자리와 같은 눈에 띄게 큰 별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위대한 이야기의 시대를 확인시켜줍니다. 세 개의 작은 별자리, 토끼자리, 오리온의 두 사냥개인 큰 개자리와 작은 개자리가 오리온 별자리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흥미로운 하위 구도를 추가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다른 세계관 또는 우주론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어요.
가이아의 세계관과 오리온의 세계관이죠. 하나는 여성스럽고 다른 하나는 고전적인 남성상입니다. 하나는 자연계를 지배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이건 오리온의 전형이죠. 다른 하나는 모든 상황에서 지구의 생존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바로 가이아예요. 그 둘은 반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상호 보충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거예요. 보세요. 오리온과 정갈은 하늘의 반대편에 있어요. 하나는 겨울에, 다른 하나는 여름에요. 둘은 우리 지구라는 하나의 자석의 남극과 북극처럼 행동해요. 이것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에요. 과학과 기술은 자연 환경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어요. 수많은 인공위성이 지구의 생물권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가이아와 오리온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칼로카가티아, 즉 조화라고 불렀던 것을 위해 함께 일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시너지와 공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시너지가 계속 강해지도록 해요. 여러분은 화성의 커피숍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곳은 붐비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화성에서의 삶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료가 나오자 그걸 홀짝홀짝 마셔요. 아직까진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네요. 얼굴을 가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 커다란 후드티가 달린 망토를 입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부딪혀 여러분의 얼굴을 봐요. 음악이 멈추고 이제 모두가 여러분을 쳐다봐요. 숨거나 도망칠 곳이 없어요. 음흉한 눈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음료를 홀짝거려요. 수염을 기른 늙은 남자가 여러분의 존재에 놀라면서 앞에 앉아요. 그럼 사실인가 보네. 아무도 당신이 해낼 거라고 믿지 않았지. 그가 말해요.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마셔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여러분 주위로 모여요. 다른 남자가 말해요. 그럼 어떻게 우주 크라켄의 소나기에서 탈출한 건지 이야기 안 해줄 건가요? 다들 놀라서 숨을 헐떡거려요. 아무도 크라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만 빼고요. 계획은 이 행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주선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메신저를 찾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제 모두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전령은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쏠렸다는 걸 알고 도망쳤어요. 후드티를 뒤로 젖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요. 이틀 전, 여러분은 모든 장비를 갖추고 깊은 우주로 항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주의 모든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단독 우주선을 갖고 있죠. 나머지 장비를 준비하고 연료를 주입해요. 모두가 여러분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하지만 크라켄은 아주 오랫동안 우주에 떠 있으면서 물건을 운반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지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것과 같은 작은 배는 그것의 예민한 후각과 시야를 몰래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배들은 파괴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 크라켄을 찾아서 연구하는 걸 임무로 삼았어요. 만약 그것의 방법과 패턴을 배운다면 없애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작별 인사를 하고 여러분은 이륙해요. 거기까지 가는데 아주 먼 길이 될 거란 걸 알죠. 아마 3일 정도 우주의 공허 속에 있을 거예요. 짧은 영상을 봤지만 그게 정확히 어디서 자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면 잠을 자는지조차도요. 음악을 틀고 우주선을 자동주행 속도 유지 장치에 맞춰요.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메모를 하고 스스로를 찍기 위해 카메라를 설정해요. 또 밖에 움직이는 모든 걸 녹화하는 카메라들도 있어요. 심지어 우주에 떠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잡기 위해 열감지도 하죠. 몇 시간 후 화성의 안전한 지역을 벗어나 적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요. 숨을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가끔 같은 작은 우주선 몇 척이 지나가요. 그들은 여러분이 크라켄으로 더 멀리 가는 걸 지켜봐요. 크라켄에 대해 경고해주는 기계로 동력을 받는 많은 부유 표지판들이 보여요. 카메라가 녹화를 시작하고 집에 있는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비디오 일지를 시작해요. 아직까진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하고 어두워요. 몇 시간이 흘렀고 그저 허허벌판에 떠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거의 돌아가고 싶은 기분이 들었지만 센서에서 뭔가가 잡혀요. 근처에 살아있는 큰 물체가 보여요. 불을 끄고 배의 속도를 늦춥니다. 녹화를 다시 시작하고 모든 걸 설명하면서 혼잣말을 해요. 물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 옆으로 비켜서 떠다니는 바위에 매달려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빛나는 해파리 같은 생명체들이 무리를 지어 떠다녀요. 열 센서에서 이건 큰 물체처럼 보이지만 사실 작은 생명체였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생물들은 크라켄의 주요 먹이 중 일부예요. 그래서 아마 크라켄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걸 거예요. 몇 분 후 생물들은 떠내려가고 항해를 시작하고 다시 불을 켜요. 몇 시간이 더 지났고 크라켄은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휙하는 뭔가가 배를 흔들고 여러분은 항로를 약간 벗어나게 돼요. 커다란 물체가 열감지 센서를 뚫고 떠났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카메라에 잡힌 게 있는지 계속해서 되감아 재생 설정을 확인해요. 자세히 보려고 하지만 그냥 돌풍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주에는 바람이 없으니 이상한 일이죠. 열 센서를 확인하고 크라켄처럼 생긴 큰 물체가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걸 알아차려요. 아직 주변에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의 냄새를 맡았을 거예요. 시스템에는 몇몇 DNA 입자가 있고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잠시 후 크라켄의 피부가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보여져요. 이것의 피부는 두껍고 여러분이 접해본 어떠한 생물에게도 없는 우주 형광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스템은 계속해서 연구해요. 잠시 후 크라켄이 레이더에서 벗어나 사라져요. 그걸 찾으려고 한 바퀴 돌아요. 화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이미 그것의 크기와 피부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간신히 잡은 몇몇 영상도 봐요. 그쪽으로 계속 운전하면서 뭔가를 보려고 투광등을 열어요.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갑자기 크라켄이 피부색을 바꾸고 바로 앞에 나타나요. 그것의 큰 촉수가 근처의 우주 파편들을 채찍질하면서 주위를 순식간에 움직여요. 버스만큼 큰 눈이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봐요. 입을 벌리니 날카로운 이빨이 그라인더처럼 빙빙 도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주선을 쉽게 부러뜨릴 수 있는 큰 부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경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색이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해요. 무중력 우주 환경에서 움직이기 위해 약간의 액체를 내뿜어요. 스스로 발사될 때까지 여러분을 향해 움직여요. 우주선은 보호를 위한 자동 포스 필드가 있지만 크라켄의 강력한 이빨은 견뎌낼 수는 없어요. 몇 초 후에 쉴드가 부서지고 우주선은 나선형으로 다른 행성으로 내려가요. 늪지대에 추락했어요. 우주선은 살아남았지만 이륙할 수 없어요. 크라켄 분석이 준비됐어요. 크라켄은 숨쉬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DNA가 진화하고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이제 그게 여러분의 포스 쉴드를 물었으니 비슷한 성질의 바이오 포스 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 적응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질적인 행성에 추락했어요. 안전 수트를 입고 환경을 관찰해요. 대기는 질소와 유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가서 걸어 다녀요. 지구와 비슷한 중력을 갖고 있네요. 늪을 모험할 때 여러분의 우주선이 잡은 것과 비슷한 작은 피부 입자들을 보기 시작해요. 밑에 있는 액체는 수트의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것 같은 액체여서 그냥 맴돌기로 해요. 나무들은 이상하고 대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디에도 생명체의 흔적은 없어요. 갑자기 행성의 중앙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분화구를 보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가니 여러분의 것과 비슷한 우주선들이 보여요. 크라켄이 우주선들을 항로에서 이탈시켰고 모두 이 행성에 추락한 것 같아요. 그중 많은 것들이 온전해 보이는 반면 다른 것들은 완전히 말살되었어요. 센서가 다른 신호를 감지해요. 중앙에 살고 있는 다른 생명체를 감지해요. 더 가까이 가려고 해요.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땅밑이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머리 위로 떨어지는 바위를 피하려고 몸을 숙여요. 갑자기 커다란 촉수가 튀어나오고 또 다른 촉수가 또 튀어나옵니다. 스스로 몸을 휘두르며 열린 곳으로 기어가요. 시스템 연구에 따르면 이 크라켄은 10배 더 크고 심지어 달라 보여요. 그게 여러분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주변에 있다는 건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찾으려고요. 행성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해요. 우주선에 충격을 가해요. 시동 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한 조각에 빠져 있어요. 다른 버려진 배를 찾아서 필요한 부품을 꺼내서 우주선에 꽂아요. 수트에는 공구 없이도 우주선을 수리할 수 있는 자동 수리 기능이 있어요. 몇 분 후 이륙할 준비가 되었어요. 우주선은 손상되었지만 파워를 올리고 이륙해요. 간신히 크라켄을 슬쩍 지나쳐요. 커피숍에 있는 사람들 모두 침묵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주 크라켄이 맞기 전에 그들은 생방송 수신을 중단했어요. 갑자기 알람이 울리며 크라켄이 도착했다고 경고해요. 다들 당황해서 도망가요.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횡설수설이지만 크라켄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환영을 보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 걸 알고 여러분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우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밝혀진 천체의 비밀에 대해 알아볼게요. 거대한 별부터 유기 분자까지 올해는 천문학자들에게 멋진 한 해였어요. 여러분이 놓쳤을지도 모를 2023년의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우선 진정한 우주 괴물이 발견됐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냥 큰 별이 아니라 엄청나게 거대한 별이 보인다고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는 특수 망원경을 사용하여 우주의 초창기를 탐험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 중에 과학자들은 우리 태양보다 10,000배나 큰 고대 별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네, 맞아요. 10,000배. 거대한 별들은 수십억 년 전에 우주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별들이었어요. 구상성단을 각 그룹이 무려 10만 명에서 100만 명에 이르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 집합체라고 상상해보세요. 이 성단은 모든 별이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나는 거대한 가족 모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발견된 이 괴물들의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심부인 핵이 오늘날 별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뜨겁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강렬한 열이 매우 높은 온도에서 많은 양의 수소가 연소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은하계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구상성단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별들은 초질량 별과 충돌하여 마치 파워업과 같은 추가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성단의 대부분은 이제 늙어가고 있으며 초질량 별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성단에서 그 존재의 힌트만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웅장한 존재의 신비한 흔적만으로 초질량 성단을 연구하죠. 이 괴물별의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큰 돌파구가 될 겁니다. 구상성단과 초질량별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2023년의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일 뿐이에요. 다음 발견은 좀 슬퍼요. 토성을 멋지게 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고리 아시나요? 그런데 천문학적으로 볼 때 머지않은 미래에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토성을 탐사한 나사의 카시니 탐사선은 고리에 대한 흥미로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카시니가 토성 사이에서 멋진 기동을 펼쳤던 그랜드 피날레 기간 동안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고리가 매 초마다 엄청난 양의 질량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즉, 이 웅장한 후광은 기껏해야 수억 년 정도만 더 지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긴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주의 거대한 계획에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건 토성의 고리 같은 거대한 고리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엔 사라져요. 적어도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토성의 고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재밌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천왕성과 목성처럼 태양계의 다른 얼음과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 행성들도 한때 거대한 고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고리는 닳아 없어져 현재 천왕성과 같은 얇고 가느다란 소행성 띠처럼 되었을 거예요. 토성의 고리는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암석 먼지도 뿌려져 있습니다. 이 먼지는 소행성과 아주 작은 운석이 천체와 충돌하여 부서지면서 생긴 거예요. 마치 얼음 입자와 우주 파편으로 이루어진 눈보라와 같죠. 이 연구는 또한 토성의 고리가 행성 자체가 형성된 지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공룡이 지구를 돌아다녔을 때에도 형성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천문학적 나이로 보면 실제로 수억 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이 발견은 토성의 과거에 이 놀라운 얼음 원반을 만들기 위해 극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모두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풀어야 할 미스테리입니다. 과학자들은 고리가 형성된 정확한 원인과 고리가 숨막히게 멋진 구조를 가진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요. 알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더 낙관적인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또 다른 흥미로운 우주 소식이 있어요. 최근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가장 먼 은하 중 하나를 연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유기분자였습니다.
문제의 은하계는 SPT0418-47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지구에서 120광년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 거리가 상상이 되시나요? 복잡한 유기분자가 발견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먼 은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하를 보는 것은 우주가 아직 아기였을 때의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에게 도달한 빛은 우주가 불과 15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주 먼 과거의 사물을 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분자 또는 간단히 PAH 분자라는 매우 복잡한 이름을 가진 물질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분자는 실제로 지구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연기나 산불 같은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PAH 분자는 탄소 원자사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로 간주된다는 점이 정말 멋진 사실이에요. 생명의 구성 요소인 작은 탄소 사슬이 아주 먼 은하계에서 발견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죠. 또한 그 은하계에 떠다니는 가스가 무거운 원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이것은 많은 별들이 생성되고 사라지면서 이 모든 놀라운 원소들을 만들어냈다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이 은하가 잠재적으로 다른 많은 원소들도 풍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발견은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분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먼 은하계에서 형성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과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유기 분자들은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놀라운 것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며 수박 겉핥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는 장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멋진 망원경은 최근에 발사되었고 우주를 관찰하는 데 있어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먼 은하계를 연구할 때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저 멀리 있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희미해서 보거나 감지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자연의 특별한 돋보기와 같은 중력 렌즈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사진 촬영처럼 두 은하가 완벽하게 일렬로 늘어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멀리 있는 은하, 즉 배경 은하의 빛이 우리를 향해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빛은 가까이 있는 은하를 거대한 우주 렌즈처럼 통과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은하의 중력이 돋보기처럼 빛을 굴절시켜 더 크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망원경에 우주 줌 렌즈가 있는 것과 같아요. 이 빛의 굴곡은 아인슈타인 골이라고 불리는 매우 멋진 모양을 만들어내요. 마치 전경 은하를 둘러싼 후광이나 빛의 고리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이 마법의 힘을 과시하는 방식이죠. 중력 렌즈와 이 아름다운 아인슈타인 고리를 통해 과학자들은 멀리 있는 물체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우주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초기 은하계에 숨겨진 화학적 상호작용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놀랍죠? 과학자들은 이 발견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먼 은하계에서 이렇게 복잡한 유기분자를 발견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이것은 스릴 넘치는 우주여행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료 우주탐험가 여러분, 계속 별을 주시하세요. 우주는 놀라움으로 가득하며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 주세요.